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올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또 경기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금메달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부한 데 따른 항의 차원입니다. 내면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표적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깔려 있습니다. 서지현 안면검소의 이 의혹 제기에 종착역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때려잡는 수단으로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민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정쟁 중단을 선언해놓고 하루 만에 정쟁을 확산하는 게 옳은 일이냐며 보이콧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고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생 탄압이고 민생 보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맞춰 북측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을 내려보낸 것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져 국회 일정이 당장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민생입법을 손 놓고 있을 경우 비판 여론이 설 민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친 뒤 해빙 기류가 모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액수는 9,300만 원입니다. 2010년부터 약 5년 동안 구청 부서에 지급될 포상금과 경력금을 빼돌린 겁니다. 총무팀장이 현금화해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면 비서실장이 신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썼습니다. 신구청장은 이 돈으로 미용실에 가거나 화장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동문회비와 당비로도 사용됐습니다. 신구청장은 또 2012년 한 의료재단에 청탁해 여동생의 남편 박모 씨를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맡긴 곳입니다. 박 씨는 26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맡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박 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2배가량인 1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신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서실장에게 개인 돈을 맡겨놓고 쓴 것이고 취업 청탁도 비서실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범인 전현직 총무팀장 3명도 신구청장과 함께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전 의원은 광주 서구갑, 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의원은 전남 영암 무안 신안이 지역구였습니다. 이로써 6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2곳과 영남 2곳까지 합쳐 모두 6곳이 됐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특히 호남 지역 시도지사에 출마하려는 현역들이 많습니다. 지난 총선 때 호남을 독차지했던 국민의당이 깨지면서 도전자들이 다양해진 겁니다. 당장 전남지사 선거엔 민주당 이계호, 민평당 박지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광주시장엔 국민의당 김동철, 민평당 김경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남에서만 7곳 이상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 이후 호남의 주도권을 노리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평당으로선 놓칠 수 없는 미니 총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엔 충남 천안갑의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
6월 재보궐선거 지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부터 한번 할게요. 워낙에 야수님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을 하차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PD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PD라도 12년 동안이나 한 프로만 맡고 있으면은 해보고 싶은 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포맷으로. 근데 그게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김태호 너는 무한도전만 해 하면 PD 입장에서는 그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워낙에 단련돼 있고 훈련돼 있는 스텝과 출연자들과 하면 새로운 도전을 못해. 나는 김태호 PD가 무한도전 빠지는 거 100% 찬성이에요. 저는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모한 도전 시절부터 1편부터 한 편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편을 시청했던 팬으로서 그만해를 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유재석 씨를 비롯한 그 멤버들이 지금은 연예계의 거대 권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순수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김태호 PD가 아무리 연예계에서 큰 손이고 유명한 PD라고 하더라도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연예 권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근혜 지나는 동안에 물론 다른 동료 PD들 다 종편으로 가고 하는 동안도 김태호는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MBC가 정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해도 충분히 보내줄 준비가 됐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승진해서 부장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능 5부장인데 지금까지 한 프로는 논스톱하고 무한도전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한도전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되게 크니까. 그 프로그램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단적인 걸 보여준다고 봐요. PD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런 면에서는 무한도전처럼 이런 훌륭한 프로는 스텝이건 출연자건 다 익숙해져 있는 베테랑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PD가 뭘 안 해도 그냥 유기적으로 관성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PD 스스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커리어를 못 쌓고 있는 상태가 돼서 나는 이제 핵심은 김태호가 다른 종편이나 케이블로 가느냐 아니면 MBC에 남아서 다른 프로를 연출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무한도전은 우리 같은 세력들한테도 굉장히 상징적인 프로였기 때문에 개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끔씩 세월호 사건 관련한 거를 방송으로 이렇게 이명박을 엄청나게 디스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그 정신을 살려줬던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김태호 PD가 더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검찰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과거사들 중에 흑역사를 12가지 정도를 정리하겠다 1차 선정한 사건들이 있어요. 인권침해나 검찰권이 남용된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는 김근태 고문 사건 1985년,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1986년, 그리고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유성기업노조 파괴 및 부당 노동행위 사건 2011년, 그리고 2013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논란이 일어났던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및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 꼽혔습니다. 법원의 재심 판결 등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에서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9년에 삼례 나라 슈퍼 살인 누명 사건, 2000년에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사건, 2008년 PD수첩 사건,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 5건입니다. 또 있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2010년 건은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으로 분류되어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단 이 사건들을 언급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호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세월호 사건을 이상하게 결론 내려줌으로써 진상규명이 방해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회에서 제2기 특조위라든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사건도 분명히 포함됐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사건들 중에는 김금태 고문 사건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더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이 지금 여기에 리스트에 포함된 거거든요.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다시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금 법 발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20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19대 국회 때도 법 발의까지 했는데 결국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거든요. 근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도 이게 검찰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할지 모르겠는데요.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덮어주는 형태로 그냥 사건이 끝나버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 재밌네. 친비님도 연관돼 있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이거는 범죄 내용도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가십거리로도 이목을 많이 끌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신빈용 같은 경우에는 RT 한 번으로 그렇게 벌금 맞았다는 거는 또 엄청난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검찰의 민낯을 그냥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박근혜 정권 들어서 법무부 장관 말고 차관으로 내정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원주 어디 별장 가서 그룹으로 뭔가를 했다. 삐삐. 거기까지. 그 내부자 영화 내부자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검찰이 일종의 민낯 같은 걸 보여주는 예. 거죠. 우리가 최근에 그 서지현 검사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검찰들 중에는 정말 이런 종류의 굉장히 발달한 개들이 있어요. 몇 마리가. 다 물을 흐리는 거예요. 나한테 검사를 시켜주면 나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 것 같은데. 저는 하기 싫어요. 푸른나무님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검사가 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죠. 포청천처럼. 그런데 그렇죠. 푸른나무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간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명분을 주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개가 되는 거예요. 발정난 개가. 아니, 그니까, 이보세요. 형님, 왜 이러세요? 검찰이 다 그렇지 않아. 일부 이런 애들이 있고, 아니, 이런 거 있잖아. 내가 특별히 양심 발라서가 아니라, 살아보니, 내 위치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생겨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새끼들이 평생 검찰에 오다가 차관급 정도 올라가면 검찰의 출세 코스 밟은 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군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내가 쫄병 때 맞았기 때문에 나도 때리는 새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맞았기 때문에 나는 후임들을 안 때릴 거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명정님 논리대로라면 모든 검찰이 다 개다?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예, 예. 일부 애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제 푸른 나무 넣어도 사법고시 한 10년 준비해서 올라가면 그렇게 할 거다. 안 그래요. 왜 이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검찰총장이 문무일도 그래? 다 그런 사람들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일부 극소수를 빼고. 통계 갖고 와. 그래서 통계까지는 필요 없고요. 사법고시 보고 옛날에 그 사법연수원 2년까지 거치고 나잖아요. 졸업할 때 되면 마담또들이 붙어서 결혼을 돈으로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배들이 룸사롱을 데려가서 처음 여자를 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식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들은. 그래서 이런 발정난 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던 폐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로 일만 하면 뭐 어디 지방 어디에서 검사하면서 일에 치여서 죽는 사람도 있긴 해.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출세 코스 밟는 애. 그게 대표적인 게 안태근이고 최교일 이런 애들이잖아요. 막 중앙지검장 거치고 검찰국장 뭐 이렇게 거치고 하면서 그런 애들은 사실은 서류 앉아서 또는 재판에 수사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상 법원의 행정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시간 죽이면 사람 만나는 게 일이고 사람 만나는 게 그냥 우리처럼 소주집에 앉아가지고 대포 한잔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 가서 거나하게 놀고 막 옷 다 벗고 놀고 이런 새끼들이 있는 거죠. 그런 문화인 거고 지금 마차님이 말하신 이 리스트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검찰이 뭘 수사를 잘해가지고 무슨 누구 두 명을 벗겼다 사건을 밝혀냈다 이런 건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때만 해도 이명박 때만 해도 국정원이라는 뒷조사나 하는 그런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검찰을 꽉 잡아놓은 다음에 검찰이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해서 진짜 중요한 권력형 비리 사건 같은 거를 입막음하고 무마해서 사건을 덮어버린 사건들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최근에 여기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사실은 실질적인 주범들은 국정원인데 이 사람들 수사함에 있어가지고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질 않으니까 나라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봐요. 검찰이 권력의 외압 이런 걸 떠나가지고 모든 검찰이 서울중앙지검부터 시작해서 뭐 동부지검, 뭐 경기도 어디, 전라도 어디, 대구 어디, 부산 어디 다 똑같은 방식으로. 난 우린 그렇게 못해. 지금 그 춘천지검 관련해가지고 강원랜드 그것도 지금 검찰이 외압을 행사해서 수사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반대로 모든 일선의 검사들이 일어서듯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통제 못해요. 근데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덮어. 그럼 바로 덮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아직까지 적폐청산이 안 된 것이 사법부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과거사 정리를 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전체의 역사적인 사건을 돌이켜보는 것은 물론 현재의 검찰을 만든 적폐청산 차원의 과거사 정리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검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는데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이렇게 3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얘기가 되고 싶어요. 다 모든 분야에서 적폐청산 하니까 요식행위로 안 했으면 좋겠다요. 진정하게 한번 확 뒤집어 까줘야죠. 네, 이게 그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했던 이 범위, 비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진상조사단으로
가능할지 저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징적인데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 것뿐이지 간첩 조작 사건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았어요. 특히나 70년대 후반부터 산간 노소 지역 꼭 간첩은 섬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간첩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은 친인척이 없는 사람,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간첩으로 지목돼서 고문 끝에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고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언론에 제대로 드러난 적도 없고 이게 지역의 작은 역사로 묻혀버린 사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검찰의 적폐 중에 하나죠. 절대 지워버려서는 안 되는 역사인데 이 건건이 그러니까 김근태 고문 사건 이것만 가지고도 고문과 관련된 카테고리 하나로도 그 검찰의 오랜 적폐들을 파헤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시험 치면서 요점 정리하듯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 중에 가장 상징적으로 유명한 거 몇 가지 정리해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질적인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까? 이게 검찰들이 자기 반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입막음용으로 쓰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네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은 네. 이번에 그 서지현 검사 건도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한계는 뭐냐면은 뭐 그 조희진 단장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안태근이 검사를 떠나버리면 그 사람 조사 못해요. 최규일도 마찬가지고 못 해먹겠냐고 떠나버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런 부분 하나 하고 하나 더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완강한 어떤 저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수사가 아니고 조사하기 때문에 안 나가도 그만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결국엔 이것도 공수처예요. 하다 보면 한계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엔 또 공수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궁극적으로 저는 이 검찰 개혁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뭐 일장이 있다 그러지만 공수처가 생기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지현 검사 건에서 보듯이 단편적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검찰 전체적으로 흑역사를 놓고 보면 근데 결국에는 공수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6개월 동안 활동하겠다. 물론 연장이 한 3개월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장이 되면 11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 플러스 3개월인데 이 기간 안에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무슨 뭐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총 30명으로 이렇게 구성된다 그러는데 정말 요식행위가 아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사실 이게 요식행위가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게 우리 그 이명박 다스 관련해서 다스 특검이 있었잖아요. 그 다스 특검들이 수사가 끝나고 나서 수사 기록을 검찰한테 다 넘기지 않았대요.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지금 조사위원회라고 이게 조사를 하고 있지만 6개월, 8개월 갖고 한시적으로 이것만 뭐 대충 보고서 내고 끝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수사 기록들을 다 살펴볼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아마. 이 6개월, 8개월. 그렇겠지. 다 서류일 텐데요. 예. 서류. 다 서류예요. 아니면 모니터에 앉아서 보든지 봐야 돼요. 그리고 쟁점을 뽑아내야 되고 그 당시 검찰이 어떻게 이거를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려면 증거자료로 움직여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6개월, 8개월이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시 조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이 진정 본인들이 과거사를 깨끗하게 단절하고 앞으로 좀 더 깨끗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수처는 자기들 입장에서 반대한다 손치더라도 정말 모양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직이 상설 조직으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기무사가 현충원 가가지고 선 씻었잖아요. 세심식이라고. 금분세수. 근데 최근에 KBS 특종 중에는 그게 있어요. 기무사가 온라인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 내에서 각종 무슨 조직들 만들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흠집내고 막 표현들이 웃겨요. 정말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현직 기무사 간부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기무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깔아. 세심식이라고 해서 마음을 씻어내고 앞으로 정치 개입 안 하겠다 할 게 아니라 자기들 자발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까는 게 먼저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 입장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기승전 공수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건 그렇죠.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요식행위로 해서 그냥 우리는 또 과거청산했어. 이제 우리 검찰은 정치적 행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정말 처절한 고백. 아까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국민들한테 이실 짓고 하는 게 중요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야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는데 억울해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이 취임하자마자 없애버렸죠. 그런 형식의 아까 명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적폐가 검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가서 뒤집어진 사례들도 있을 테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억울한 일이 생겼던 일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실종되거나 이렇게 의무사된 그런 분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부처별로 알아서 자아성찰해라. 그래서 스스로 청산해라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중에 공수처가 만들어질 테지만 공수처와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정리한다는 그 의미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 같은 게 생기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상조사단이 지금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1차에 선정된 사건이 지금 14건인데 그중에서 이명박 관련이 3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1명당 거의 각 1개씩 맞는 거예요. 근데 저의 의문은 이 사람들이 교수나 변호사나 검사가 이 기간 동안에 풀타임으로 이걸 뛸까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할 거예요. 파견 나와서 하는 거니까. 동부지청에 사무실이 하나 만들어진대요. 그건 이제 내가 보기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지라고 봐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 분명히. 왜냐면 이게 한 번 더 건드려주면 검찰만 조사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언론이 같이 움직여주고 국민들이 좀 따라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검찰이 죄를 사하겠지. 검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줄어들겠지. 이건 아니길 바란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왜 정영식 또 열받네. 왜 그러냐면은 정영식 같은 자들이 그렇게 족같은 판결 내려놓고 요즘에 욕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내려놓고 나 몰라 하고 삼성으로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삼성으로 안 떠나더라도 욕먹을 테니까 당연히 떠나겠어요. 뭔가 반대 급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법 체계를 교란시켜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사 이 새끼들이 그런 놈들이 한둘이냐고. 비리 저질러가지고 뭐 나쁜 짓거리 해가지고 정권에 잘 보여가지고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관에 의해서 싹 쓸어버리고 수십억대 수임료 받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죠. 명정님 말씀은 아까 그게 좀 굉장히 분노합니다, 진짜. 이게 뭐냐면 검사가 되면 다 그러면 씨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내가 봤을 땐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라고 난 믿고 싶어요. 푸른 나무도 10년 고생했어 그렇게 한데 아니 이건 내가 보기엔 피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 피도 있어요 당연히. 원래 발정 피를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홍발정처럼. 나는 지금 놈사랑도 안 가.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는 과정 중에 20대에 어떤 성인의 인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20대에.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 인격은 어릴 때 형성되지만 사회를 바라보는 인격이 명확하게 형성되는 건 20대인데 20대를 24시간 1년 360일 10년 정도를 바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잖아요. 그러면 연애도 못 해봤고요. 데이트도 못 해봤고요. 그리고 대부분 섹스도 못 해봤고요. 뭐 검사들은 다 고자예요. 왜 그래요? 다들?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연수원 들어가서 마담들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애정 없는 결혼을 해요. 돈으로. 그리고 나서 선배들이 데리고 가는 제일 첫 번째 회식 장소가 룸사롱이라니까. 아, 그건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이게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수능 세대들은 다 압니다. 이거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가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공부 안 하던 놈을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나서 한 40대 초반에 만났는데 너무 바뀐 걔들을 보고 난 변호사 하는 애들이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놈사람 가도요. 그 아가씨 옆에 앉아도 만지지도 않아요. 그냥 불편하니까. 근데 이 새끼들은 뭐 들어가자마자 노래 막 다 벗기고 막 다 벗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고 그 지랄들 하더라니까. 아, 이 새끼들은 그게 근데 그 일반화의 오류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일반화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억압돼 있던 부분을 뭔가 이렇게 해소하는 차원에 보상받는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검찰이 다 그런 쓰레기들이라면 씨발 나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제도를 없애야지 차라리.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나 더 할게요. 명정님이 그렇게 공부를 했다. 이게 나도 검사가 되면 나 그렇게 질펀하게 놀아야지 했을 거야. 그럴까봐 합격을 하지 않았다. 아니 뭐 합격을 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요. 몇 년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그만뒀거든요. 그걸 저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데 푸른 나무를 걸고 넘어오셔가지고 왜 이러세요 진짜. 브로맨스를 나누는 사이에서 뭐 그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진짜로 그런 거 싫어해요. 내가 억울해서 그래.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 성향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싶지 동물로 대하고 싶은 네, 생각은 알겠고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9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39번째 시간은 여전히 개근해 주시는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퀴즈맨 서정우님. 오늘은 제가 1번이군요. 예. 예, 서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가는데 잘 받아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사실상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이상구 운영위원장님이 다 운영하시죠? 예, 막노동을 이제 주로 제가 하죠. 그러면 대표님은 뭐 하실까요? 궁금하네. 대표님은 이제 고고하게 막노동을 시키죠. 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 막노동을 시키시는 사실상의 대표, 공동대표 이상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이 방송이 유머 코드가 별로 없어서 앞부분에 용을 쓰고 있습니다만. 들으시는 분들이 참 애쓴다. 이럴 거야. 뭐 본인이 정작 애쓰는 사람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네. 쥐어뜯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어쨌건 날씨가 엄청나게 춥고요. 지금 명절이 뭐 코앞에 다가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삶의 질에 있어가지고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표는 예. 나는 뭐 찢어지기 가난한데 뭐 민주주의가 발전한들 그게 어떤 체감이 오겠냐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계속 방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좀 드려보고 날씨가 추워도 세 분은 어떤 생활에 일상생활에 영향 같은 거 받지는 않으시죠? 우풍이시면서 멀어 죽는다든지. 아무래도 좀 위축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깥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가야 되는데 두세 번 계기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날도 좀 늘어나고요. 저는 바지 두께만 바뀔 뿐 뭐 별로 바뀔 거 없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니까 어떤 분이 외부로 좀 며칠 나가면서 수도꼭지가 걸까봐 수돗물이 이렇게 쫄쫄쫄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불행한 사태가 돼버렸냐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쫄쫄 내려가서 여기 하수도로 빠져야 되는데 하수도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점 차 올라왔겠죠. 그래가지고 외출 나갔다 온 사이에 물이 계속 넘친 거예요, 집으로. 근데 그 집이 상당히 냉골이었던가 봐요. 그게 집으로 넘치면서 그게 다 얼어서 집의 모든 곳이 다 얼음으로 바뀐 그 사진을 얼마 전 포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건 참사에 가깝더만요. 얼음 궁전이네. 예. 근데 겨울도 이렇게 좀 대차게 한번 춥고 그래야 그 어르신들 말씀이 있어요. 겨울에 추워야 풍년도 온다. 이 해충들이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이렇게 추운 날이면 참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진 게 좋아졌는지 나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나가요. 겨울 방학 때. 그래서 논 같은데 물이 담겨진 논 있잖아요. 거기는 빠져도 발목밖에 안 들어가니까 뭐 네. 위험성은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썰매 만들어가지고 타던 기억이 나고요. 한발 썰매 타보셨습니까? 그 당연히 있죠 그거. 어른들도 많이 타는 부분이고. 한발 썰매. 그러니까 날이 두 개 달린 게 아니라 날이 하나밖에 없는 썰매죠. 난이도가 높은 썰매인데. 또 기본적으로 썰매 또는 뭐 그 비닐이 포대. 이걸로 이렇게 비료푸대. 비료푸대. 그렇군요. 저 많이 탔습니다. 네. 네. 그런 거 타고 많이 탔던 기억이 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노는 친구들은 없고 그걸 굳이 하려면 만들어진 시설에 가서 돈 주고 타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눈썰매장 가서 돈 주고 타야죠. 마치 그 두 의사분들은 뭐 시골 생활 안 하신 것처럼 조용히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들만 촌사람 만들고. 근데 그 비료푸대를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있는 집 애들이 비료푸대를 했고요. 없는 집 친구들은 대나무를 놓고 탔죠. 바닥에다 대나무 놓고 쫙 내려가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저도 고향에 대나무 밭이 있어가지고 그 대나무로 탔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대나무를 이렇게 평평하게 갈아가지고 거기에 밑에 받침대 같은 걸로 돼서 이렇게 타는 거죠. 예, 대나무 쪼개갖고 발에다가 이제 스케이트처럼 놓고 쫙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이제 그 대나무 대신에 썰매 밑에 쇠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게끔. 자, 대표님. 네? 뭐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처럼 이러세요. 저는 어릴 때 스케이트를 탔죠. 스케이트를 만들어서 그 발판에다가 철사 있잖아요. 철사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리고 아주 뭐 번개같이 달려가죠. 뭐 스케이트가. 근데 우리 학교가 요새 그 아이들의 설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주도 학교가. 눈을 못 치웠구나. 못 치운 정도가 아니라 50cm가 쌓이는데 어떻게 치웁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학교로 차도 잘 못 다니고 그거 뭐 완전 엉망입니다. 그게 군대에서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계속 눈을 치워야 되는 이유가 겨울에 한번 눈이 쌓이면 녹지를 않으니까 그 연병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주도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온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제주도 내려가기 전에 제주도에 눈이 온다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 근데 제주도가 정말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따뜻한 날씨라고만 생각하셨구나. 그렇죠. 제주도하고 여기 서울하고 실제로 오늘도 여기 영하 뭐 12도일 때 제주도는 영하 1도, 영상 1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1도, 12도 실제로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뭐 겨울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니, 뭐, 눈을 그렇게 지겹게 보는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지가 떨릴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일찍 안 나왔으면 못 올 뻔했어요. 아하. 오후에는 비행기가 못 떴어요. 눈 때문에? 계속 눈이 지금 벌써 4일째 계속 쏟아붓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제주도와 전라도권을 해저터널로 연결하자. KTX 놔야 돼, KTX. 네. 해저 KTX.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이 해저터널을 넣고 싶어 하잖아요. 예. 제주도하고 전라도 사이에 놔달라고 해. 자기들 비용으로. 그러면 생각해 볼게. 예. 이게 진짜 비행기는 정말 문제더만요. 그 제주도 비행기는. 아이들은 진짜 눈을 좋아하나 봐요. 제가 아침에 일찍이 나왔거든요. 캄캄할 때 이렇게 날이 싹 해가 싹 이렇게 밝아오려고 할 때 그때쯤 집에서 내가 7시가 안 돼가지고 차를 조심조심 사륜구동차를 싹 오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 새벽 시간에 설매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가지고 그 비탈길에서 그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나이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서울 애들은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제 참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다.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돼 보이는데, 야, 쟤 크면 뭐가 돼도 되겠다. 저 정도 집념이면 밤새 잠을 안 잤을까? 아이가 새벽만 되면 된다.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해가 살 뜨자마자 짊어지고 나온 거야. 그 타면서 아마 엉덩이가 척척하게 젖을 때까지 놀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또 엄마들이 혼나고. 도박하죠. 또 예. 이제 저걸 또 물 묻혀갖고 왔다는 둥, 양말이 빵꾸 원왔다는 둥. 참 그런 시대로 다시 올까요?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운영위원장님 뭐 이렇게 느끼고 계세요?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이런 거 하고 저는 계시는 좀 것들.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도시 살으셨나요? 예, 도시에 주로 살았고 또 가끔씩 시골 가도 뭐 그렇게까지 어울리면서 하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 시문 배달을 어릴 때부터 시켰는데 아버지가 이런 겨울에 이제 특히 자전거 타고 갔다 오면 손등이 찍찍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많고요. 생각 또 하나 났네. 시골에 살 때는 보통 그 목욕 시설이 부족하니까 예. 어렸을 때 손이 이렇게 때 같아가지고 터요. 터지죠, 터져. 그러면 이제 명절쯤 돼가지고 따뜻한 물에 이걸 담궈. 예. 그리고 때를 벗기는 다음에 발랐던 게 제 기억에는 안티프라민이야. 맞아요. 근데 안티프라민은 정말 따갑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따갑지. 근데 거기 바세린 성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따끔따끔 하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그죠? 손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전 피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손이 갈라지니까 피가 나잖아, 손등에서. 손등이 정말 이게 거북이 껍질 선이 가 있는 것처럼 손등이 그렇게 갈라지면서 네. 피가 나더라고. 겨울만 되면 그냥 그 썰매탄이라고 매일 나가 있으니까. 아유, 그 깊은 물에 뭐 막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어렸을 때 어림이 깨져가지고. 예, 그때 이제 귀마개 하던 애들이 참 부러웠어요. 귀마개도 귀했거든요. 우리 서정훈님은 진짜 못 살았구나. 예. 저희 동네 자체가 굉장히 못 경의를 사는 표합니다. 동네라서. 우리 동네는 그래도 귀마개는 있었다. 내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많이 입는 애들이 제일 많이 입는 게 파란색 추리닝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을 넣으면 차가워요. 별로 안 따뜻해요. 그래서 바지 열고 팬티 속에다 손을 집어넣고 손을 녹였었는데 예. 뭐 다들 비슷하지 않아요? 자, 오늘 방송은 이제 겨울의 추억으로 네. 계속 할까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또 해야 될 일 해야 되니까. 자, 퀴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아빠의 육아휴직이 주제라서요.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조사 내용인데요. 아버지들의 반 이상이 자녀가 고민이 생길 경우 나와 먼저 논의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같은 질문에 자녀들의 응답엔 4%만이 의논을 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의 말인데요. 항상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던 아버지가 요 며칠 일찍 들어오더니 정말 어색하다. 저녁 식사 자리가 그렇게 가시방석일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한 대학생의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어쩌다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와 먹으러 나가거나 먹고 왔다며 제 방으로 쏙 들어가기 일쑤이죠. 이게 이제 한 아버지의 말이고요. 아이가 이 처음 배우는 단어가 엄마라는 단어잖아요. 이제 육아휴직이 잘 되면 이제는 아빠라는 단어도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아버지에게 대학생 다수가 가장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라는데요. 다음은 이제 인도의 진원서 만드라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가 안 되는 거리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30년이 더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랍니다. 네. 자, 이번 회차 이 칼럼 또 말씀드려야죠. 86회는 복지부 지침 지켜도 최저임금 위반하는 복지기관의 딜레마. 이게 86회고요. 87회는 군인연금 언제 개혁하나. 그리고 이번 주 카드 뉴스는 86회 거로 만들었고요. 유튜브에서 이 칼럼 카드 뉴스로 검색하시면 저희 카드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문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노인 가계 지출에서 의료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수입이 없어서 자식들한테 의존해 살거나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 노인 가정에서 의료비의 지출은 곧 생활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자식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노후의 가장 심각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유병무전장수. 아프고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문제.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2006년에 육아휴직 대상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에서 3년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중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곳은 1번 고용보험, 2번 산재보험, 3번 생명보험, 4번 꽃피는 봄. 좀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애썼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발디의 사계 보험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퀴즈맨이 이야기를 먼저 했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빠들의 휴직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설명절이 얼마 안 남아서 설 그러면 보통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유대감, 연대감 뭐 이런 정을 이야기해야 될 그런 시기도 됐고요. 근데 사실 시대가 바뀌긴 했어요. 지금 젊은 아빠들이 하는 것과 예전에 우리 아빠들이 하는 것과 우리들이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가정 친화적인 시대로 바꿔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여자분들의 뭐 경력 단절이라든지 등등등등 다 표현을 해보면 아직도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목적이 가장 커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그 퀴즈맨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에 들어가면 약간 이물질처럼 잘 섞이지 못하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통틀어가지고 오늘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참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 주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분명한데 이걸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오늘 주제가 아빠 휴직인데 제가 뭐 휴직을 해본 적도 별로 없지만 아빠 휴직이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 제 삶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감히 내가 이런 말을 꺼낼 자격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나는 못했으니까 다른 세대들이라도 이걸 좀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억지로 하긴 했는데 이 내용을 만들면서 내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버터가 사례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 아들이 오래간만에 아버지하고 밥상에 앉아 있는데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불편했다고. 근데 그런 관계가 형성된 이유가 뭔가 하면 아이를 엄마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육아에 전념을 하고 아빠는 경제활동에 전념을 했던 아주 전통적인 우리 가족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 모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걸 오늘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 이야기를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가정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항변은 제가 할 수 있어요. 대신해서. 그러니까 시골 농경사회 모델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남자들은 가서 힘쓰고 하는 부분들이 원래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니. 그러니까 명절 죽은군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역할들이 많이 줄어들고 났을 때 남자들이 빨리 육아에 같이 이렇게 합세하는 모양새로 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딱 선을 그어놓고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야. 여러 관점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옛날에 전통을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현대 사회에서 산업화된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버지들이 겉돌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많은 경우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엄마는 행복했냐 이 말이에요. 엄마는 그럼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왔잖아요. 그 속에서 엄마의 인생은 그럼 행복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엄마들의 이야기예요. 내 너 키운다고 고생만 하고 내 청춘 다 날려버리고 나이 드니까 가슴에 허전함만 남았다.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온 거거든요. 그나마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달라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우리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육아라고 하는 거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 경제생활, 경제활동도 엄마가 아빠가 함께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자아실현, 이를 통한 자아실현도 엄마와 아빠가 각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미 이런 전례가 서구의 그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나타났잖아요. 거기서는 그 성인이 된 모든 남성과 여성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함께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키우고 아빠도 키우고 함께 키우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아주 어린 동안에는 휴직을 해야 되는데 그 육아휴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육아휴직을 엄마도 하고 또 아빠도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를 그동안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그러면 쟤 좀 이상한 애 아닌가라고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야. 우리 애들 위상구 운영위원장처럼. 예, 그래서 그 마침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노동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에 보니까 아빠 휴직이 급속하게 증가했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빠 휴직이 시작된 게 95년도부터인데요. 법적으로 허용된 게 그때부터인데 무려 만 22년 만에 드디어 이제 1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 공무원, 교사,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런 부분을 제외한 민간 부분에서 고용보험으로 그 휴직급여를 지급한 케이스가 12,000명이 넘어서서 재작년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한 해 동안 물경 58%가 증가해서 엄청나게 이제 아빠 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서서히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빠 휴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지만 최대한 오늘 말을 좀 조심하면서 이런 단순히 그 육아에 대한 공동 부담이나 분담을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 구조화, 정책화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17년 작년 1년 동안에 36만 명이 태어났어요. 작년 1년 동안에. 36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럼 작년 1년 동안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몇 명이냐? 9만 명이에요. 36만 명이 태어났는데 고용보험으로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이 9만 명이에요. 그 9만 명 중에서 12,000명이 아빠예요. 9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제외한 7만 8천 명은 엄마인 거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아빠 육아휴직자가 마침내 10%를 돌파했다. 이건 뭐 굉장한 사실은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에서도 아빠가 무슨 육아휴직이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더라. 뭐 그 이야기는 오늘 쭉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실제로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남자가 육아휴직이라는 게 있어라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언제 시작됐는지 정도는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된 겁니다. 그죠? 예. 아하. 일단 남성 육아휴직이 시작된 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95년도인데요. 이때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소위 말해서 남성은 여성을 대신해서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육아휴직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2001년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예. 법 취지는 부모가 각각 1년씩이에요. 그럼 합치면 2년이잖아요. 이 2년이면 우리가 스웨덴보다 더 길어요. 스웨덴은 1년 4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도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강제로 해고할 수도 없고 또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동일한 업무로 동등한 수준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이런 조항들이 이제 법에 명기가 됐고요. 그다음 이것을 더 확대시킨 거는 노무현 대통령식입니다. 2006년도에 육아휴직 대상을 이제 이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는 1년 미만의 영아로 했는데 이것을 3년 미만으로 확대했고요. 그다음 2010년도에는 이제 만 60 미만으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8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세까지 각각 남성과 여성이 1년씩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남성의 육아휴직을 말하는 거 이전에 전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육아휴직의 급여는 고용보험? 예.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직장 근로자들이 대상이 되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나 또 비정규직, 사대보험에 가입 못한 비정규직이나 또 저임금 근로자 등이 이 고용보험에 가입 못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적으로 지금 가입을 장려를 하고는 있지만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사용 중일 때는, 다른 배우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용 중일 때는 그것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휴직 기간에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주는 것이 이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그 회사에다가 그 급여를 대신 내주는 그런 방식인 그렇죠. 거죠. 그렇군요. 제가 아까 왜 작년 1년 동안에 2017년 1년 동안에 36만 명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자는 9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9만 명은 고용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에서 평소 받던 임금의 일정한 퍼센트를 다달이 지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 어쨌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용보험에 그러면 원천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던 아이를 낳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영업 종사자라든지 비정규직 파트타임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너무 저임금 근로자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있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6개월 동안 낸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뭐 한 3개월이나 4개월밖에 안 됐다라든지, 그러니까 단기간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애초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고용보험 육아휴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공약에 이런 분들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첫 3개월 동안의 혜택을 좀 주자.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이런 게 대선 공약에도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요, 육아라는 게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몇 살까지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8살까지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정해진 건 없지만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만 8세까지를 지급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면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이름으로 급여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네요. 예. 그렇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만 8세 정도까지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1년, 아빠 1년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우리 팟캐스트 새날의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 예정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법적인 근거가 남거든요. 그리고 서면으로 신청을 받으면 사업주는 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동의를 하고 그 동의에 따르는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발급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고용센터에다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여기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 통장에다가 그 신청한 사람의 자기 본인 통장에다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직 기간 동안에 이 돈을 받으면서 해도 되고, 돈 안 받고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도 돈은 다 돌려준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받았던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받습니까? 지금 이제 통상임금의 40%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이 이제 그동안 100만 원이었고 하한이 50만 원이었다가 육아휴직의 첫 3개월, 12개월 동안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 3개월하고 뒤 9개월을 나누는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80%까지 지급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80%하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다 주는 건 아니고 상한은 80% 지급하더라도 150만 원, 하한은 이제 7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통상임금 받던 사람 있잖아요. 한 달 300만 원이 통상임금이다. 그러면 첫 3개월 동안은 이것의 80%를 받으니까 그럼 얼마를 받아야 돼요? 382, 24. 240만 원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24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50만 원만 준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청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소득 육아휴직자 있죠. 고소득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좀 꺼려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평소 받던 임금보다 소득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상한이 150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받던 근로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첫 3개월은 80%를 주니까 얼마가 되죠? 28이 160만 원. 160만 원이죠. 그 상한이 얼마라고요?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뭐 한 달에 200만 원 받던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첫 3개월 동안은 150만 원을 받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40%잖아요. 그러니까 80만 원을 받는 거죠. 200만 원 받던 사람이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그 연말에 12월 26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 육아휴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말인즉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편리해진 것이거든요. 이 발표를 한 다음 날 제가 이 발표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모여서 발표할 때 그 주무 발표를 했던 이숙진 여성부 차관이 이제 사석에서 저하고 만났는데 굉장히 지쳐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냈는데도 고용노동부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뭐 이렇게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데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동안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임신 기간 동안에는 휴직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3개월간 출산휴가를 먼저 쓰라.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 출산휴가 쓴 다음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나 임신 말기에는 단축근무 하루 2시간 정도만 덜 해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도록 사업주가 그걸 인정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해놨는데 이제 이번 작년 12월 말에 발표를 통해 가지고 남녀 고용평등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뱃속에 애를 키우는 것도 육아는 맞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임신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나중에 육아휴직 토탈 12개월에서 먼저 쓴 기간만큼을 빼고 쓰면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형평성이 차이가 없도록 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더 쓸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유도를 주는 그런 쪽으로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 10개월이잖아요. 예. 그리고 출산을 하죠. 그럼 출산휴가 3개월을 보통 언제 써놓은가 하면 아이 낳기 바로 주로 한 일주일 전에 뭐 열흘 전에 주로 이럴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에 걸쳐서 3개월을 쓰거든요. 그러고 이제 육아휴직 신청하게 되면 또 1년을 쓰게 되고. 그런데 이 육아휴직 1년을 임신기간 10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육아휴직 1년의 일부를 당겨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첫 임신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전후로 해가지고 입덧도 심하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뭐 한 2달 정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육아휴직 1년 중에 2달을 당겨서 임신기간 중에 쓰는 거죠. 사실 이게 그냥 당겨 쓰는 거 원래 쓰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게 허용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보면 너무 이렇게 행정이 좀 기계적이었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하자. 뭐 이런다고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이날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첫 3개월은 이제 통상급여의 80%를 주니까 맥시멈 최대 150만까지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나머지 9개월은 40%밖에 안 주니까 최대한 해도 이제 7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거 갖고는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커서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2019년도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이후 9개월에 육아휴직 급여도 이제 통상임금의 50%. 그러니까 지금은 70만 원밖에 못 받는데 200만 원 통상임금을 받는 사람은 그 9개월 동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그만큼 더 올려냈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 이야기죠. 육아휴직 기간 1년 중에 일부를 임신 기간 동안에 쓸 수 있게 해주고 당겨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조치 때문에 사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임신 기간 또 육아휴직은 육아 기간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너무 고지식하게 행정을 운영했는데 이제 좀 융통성 있게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게 뭐 돈이 더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뭐 그래도 뭐 맥락은 전혀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고정관념과의 싸움인 것 같기는 해요. 전통적인 방식은 야 얘는 니들이 알아서 키우는 거지. 국가가 왜 그걸 케어해야 돼. 돈까지 줘가면서. 이 방식의 어떤 마인드를 거쳐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하는 분들 입장은 특히 더 그런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쉽게 만들어줘야
아이도 많이 낳고 뭐 이런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갈 텐데 특히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 특히 그나마 여자분들은 임신이라는 걸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육아휴직 하겠다고 1년 뭐 이렇게 쉬고 나서 직장에 제대로 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예. 국가가 완전하게 뭔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좀 뿌리 내리기 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 예, 육아휴직을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라는 이런 보편적인 보수적인 그런 사회적 인식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육아휴직 실태 조사를 해서 남성 육아휴직이 활용률 낮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실제로 36.8% 정도가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에서 뒤처질 염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 34.8% 정도인데 휴직 기간의 현실적인 소득 감소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직장이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시선 이런 것들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럴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 획기적인 것은 이 다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다 쓰는 개념이 아니고 육아휴직인데 근로시간을 좀 단축해서 회사도 다니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면서요. 예.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를 단축 근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휴직 하지 않고 단축 근무만 선택한다면 지금은 각각 1년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의 부모가 1년씩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단축 근무를 하면 2년을 하루 2시간씩 덜 근무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육아휴직 3개월을 이미 사용했다면 남은 6개월을 단축 근무로 해가지고 12개월을 6개월에 2배죠. 단축 근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그 성격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정규직에 있어서도 뭔가 방법을 찾아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정규직만 지금 그렇게 하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4대 보험 가입하는 비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정규직도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촉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도 많이 만들어서 두루누리 사업 같은 것들이 4대 보험 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4대 보험 부분에 대한 부담금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1년 미만이면 육아휴직 자체를 신청을 못하게 돼 있는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 근무했던 사람도 6개월만 일단 근무를 하면 육아휴직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이 좀 넓어지면서 못하던 많은 분들이 좀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야만의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육아를 여성분들한테만 전담한다든가 남자들은 무심코 안 바라본다든가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나오면 사회 전체가 키워준다는 그 개념으로 지금 조금씩 가고 있긴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육아휴직 전반을 얘기 한번 해봤고 아직도 참 먼 이야기 같긴 한데 우리나라 아빠들의 육아휴직 현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마음이 무거운데요. 일단 여전히 여성의 독방 육아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에 이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1년 동안의 유급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굉장히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상으로 보면 스웨덴이 지금 OECD 중에서 가장 긴데 여기는 부부 합산 480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4개월인데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이면 24개월이니까 우리가 훨씬 좀 더 길거든요. 우리가 OECD에서 최고 길어요. 예. 그런데 이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작년에 굉장히 급속하게 58%나 늘었다고 하는데도 세계적으로 내놓기에는 좀 전년 대비 그렇죠. 한 50%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한 10% 정도만이 예. 이제 남성 아빠 육아휴직자였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스웨덴은 45%, 노르웨이는 40.8%,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하는
독일도 25%, 덴마크도 24%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높아져갖고 13.4%를 하는데 그 13.4%도 전체 출생아 수 중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의 숫자가 아까 한 23%, 9만 명 정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9만 명 중에서 13.4%니까 전체를 보면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아직도 엄청나게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사회가 키우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 정도 전 느낌이거든요. 이제 막 시작인데 이걸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사회 전체적으로 용인했을 때 아빠들도 육아에 동참해야 돼. 그래서 사회가 그걸 책임져야 돼.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퍼센테이지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정책이 있네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게 뭡니까? 그 옛날에는 이것을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2014년 10월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아빠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두 번째 사용자, 보통은 이제 첫 번째 육아휴직은 엄마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용자가 대부분 아빠가 되는데 아빠가 두 번째 사용자로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아까는 첫 3개월 동안에 통상임금의 80%였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거죠. 그리고 상한액도 올해 7월부터는 200만 원으로 인상해가지고 적어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너스로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빠들이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되는지 또 직장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도록 파파넷이라는 이 온라인 육아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쪽에 접속하면 누구든지 자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은 좋아요이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보너스를 주는 거죠. 첫 3개월 동안.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은 정말 전신임금만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정책을 하시는 정책 담당자, 정치인 또는 회사의 사용자 또는 같은 동료들까지 다 어떤 사고의 전환이 좀 있지 않으면 실효성은 별로 없는 그런 정책처럼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잘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문제가 많았던 롯데그룹에서 적어도 남성 육아휴직 부분에서는 탁월한 업적을 내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잘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1만 명의 남성 육아휴직 중에서 10%가 넘는 1,100명이 롯데그룹 소속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롯데그룹은 아빠들한테 육아휴직을 한 달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강조해버립니다. 좋은데? 예, 그리고 이 급여를 고용보험이 아니고 자기 회사에서 100% 통상급여의 100%를 다 이제 줍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이제 받는데 모자라는 건 회사에서 다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딱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달만 딱 휴직하고 다 돌아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설명 좀 잘 안 되는데 뭔가 좀 야가 빠진 느낌도 좀 드네요. 1년이 했잖아요, 육아휴직이. 한 달만 쓰고 말아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은요. 민간 회사 보고 너무 길게 하라고 그러면 회사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은 너무 짧다. 석 달 해보자. 저는 석 달. 석 달은 강제로 하고 나머지 남은 그러면 9달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니까 그 9달은 선택하게끔 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롯데그룹뿐만 아니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을 이제 기업의 근로자 숫자 규모별로 이렇게 보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소속된 근로자가 한 60%가 넘거든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큰 기업이 있는 사람들만 육아휴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바에야 뭐 육아휴직 제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그 이야기도 있지만은 일단 이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좀 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2004년대 주 5일제 주 40시간 근무를 도입할 때만 해도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고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업장 빼고는 대부분 토요일 근무는 안 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해서 시작을 한다면 예를 들면 롯데그룹이 이번에 좀 개가천선해가지고 제대로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해서 앞서 이상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1개월 의무 육아휴직이 아니고 3개월 의무 육아휴직을 만들어버리면 다른 기업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되니까 따라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저희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남성 육아휴직을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뭐랄까 대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 남성 육아휴직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문제 제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이게 처지가 어려운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시기심 내지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양극화입니다. 이게 격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롯데그룹이잖아요. 롯데그룹이면 굴지의 그룹 아닙니까? 사실은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롯데그룹 정규직이요. 뭐 대단한 거죠. 그분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 여성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강제로 그냥 의무적으로 한 달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는 옵션이 있죠. 근데 옵션인데 선택을 잘 안 해요. 왜냐니까 승진해야 되니까. 어쨌건 통계를 보면 2017년도 남성 육아휴직자 12,000명 중에서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 10%밖에 안 되는데 노동자의 숫자로 따지면 아빠 육아휴직자의 3분의 2가 거기에서 나온 거야. 이게 얼마나 이 불평등이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부가 좀 중소기업 같은 데서 아빠 육아휴직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 있잖아요. 지원제도 같은 거. 그런 거 좀 섬세하게 앞으로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지금 이 통계에는 안 나오지만은 육아휴직 관련해서 제일 왕자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네, 예. 진짜. 학교 교사들이 이제 맞선 시장에서 1등 신부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 포함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한다. 1년에 2달 내지 3달에 방학이 있다도 있지만은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는 거는 논외입니다. 오늘 예. 저희들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자가 되는 그렇죠. 일반 노동자들을 대상하는 하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 교직원이잖아요. 예. 공무원 교직원 이분들은 또 별도의 트랙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간제 교사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분들을 희생시킨 건 나쁘지만은 추가적인 고용을 만들어서 누구가 빠져도 그 자리가 다른 동료들의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할 가임 여성이나 해당되는 아동의 자녀를 둔 직원들이 있다면 그만큼을 추가 고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대체 인력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분이 육아휴직을 가버린다고. 그러면 저분이 하던 일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다 덤태기를 써야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걸 메꿀 수 있다 이런 그럼요. 거. 그러면 공무원이 되면 공기업이 안 될 이유가 없고 공기업이 되면 적어도 여력 있는 민간 대기업들도 우선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한 110% 내지 120%를 고용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상시적으로 육아휴직을 일정 비율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어떤 문화가 정착이 잘 안 되다 보면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내긴 내는데 그게 실제로 육아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육아휴직을 육아만을 위한 휴직이라고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차라리 휴직급여 적게 받지 말고 그 돈이라도 더 많이 받아와라. 뭐 이런 의견도 실제로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효과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노동자 자신의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쉬고 재충전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계 최장의 2,300시간 가까운 노동시간을 그 전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쉬면서 단축해주는 평균을 좀 낮추는 효과가 또 있고요. 두 번째로 그만큼 추가 고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육아휴직이 정착이 되면 그만큼의 인력을 추가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한 이유가 임금비를 적게 주려고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한테 1.5배를 주면서 한 사람을 고용 안 해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0.2나 0.3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한 사람을 더 고용하게 되니까 추가 고용의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남성도 똑같이 육아휴직 가야 된다. 그러면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에 따르는 손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남성도 똑같이 쉬게 되면 여성을 특별하게 차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여성에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해주면서 저출산 대한민국을 걱정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은 이거 이제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아빠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6분이라고 통계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 주말에만 봐요 거의. 생활하는 패턴이 들려가지고 시간대가 들려가지고. 반성하세요. 반성. 근데 그래서 주말만큼은 무슨 일을 안 만들고 아이랑 같이 지내려고 해요. 그건 다행이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는 6분은 훨씬 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양일간 토요일 일요일 날은 있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OECD 평균
47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사실 서구 유럽 선진국들이 보통 그런 게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이 돼 있습니다.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다이아드 보면은요, 다이아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탄절 가족들과 식사 약속이 총싸움만큼이나 중요해요. 그걸 빨리 가야 돼요, 거기에. 그 정도로 그게 가족과의 어떤 관계 유대 이런 것들이 워낙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뭐 산업화 이런 관계를 거치면서 그게 당연시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노동부 장관 했던 라이시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학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화제가 됐는데 왜 잘 나가는 그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 당신이 오바마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사표 내버리면 도대체 그 일은 어떻게 하려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비판도 있고 했는데 이분이 한 말이 일국의 노동부 장관이면 뭐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별 차이 없이 다 바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려는데 애가 잠자리에서 그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서 한 말이 아빠 오늘 몇 시에 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 했더니 아빠가 언제 오는지를 알려고 이렇게 이제 애가 답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이 라이시 장관이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하는 짓이냐? 우선적으로는 첫째 이제 내 삶과 우리 아이의 삶을 희생하면서 하는 노동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 아이가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아빠 빨리 와 이런 이야기를 아예 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왔는지 알고만 있으면 자기가 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삶을 스스로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이와 같이 지내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못 만들어낸다면 내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거, 육아를 저는 뭐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해야 된다. 이게 뭐 기성세대는 이걸 못했지만 지금의 이제 청년 세대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힘이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기성세대가 이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북유럽 나라 있죠.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들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육아휴직자가 10명이면 그중에 4명 정도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남녀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이제 1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남성 육아 휴직자의 비율이 북유럽 선진국 반쯤 따라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절대로 남성 육아 휴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왜곡된 문화를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회사 내에 그 문화지 않습니까? 아, 쟤는 출세를 포기했나 봐. 애나 키우러 휴직을 해. 이런 빼딱한 시선들을 이걸 없애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엄격한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훈 운영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원래 고용의 정원이 100명이면 105명이나 110명 정도로 고용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육아휴직자를 배려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고용을 해놓는단 말이죠.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동료들에게 피해 끼친다라고 하는 내 일을 동료들이 다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고용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은 무조건 아이를 키운다. 남성은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라고 하는 정말로 오래된 이런 낡은 관념과 관습을 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가 자아실현과 함께 그 하고 싶은 일에 헌신해서 자기가 행복해져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함께 키우는 이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 깃털을 신속하게 닦아야 되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게 완전히 좀 굳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이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할 때 그게 1970년도인데요. 그때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3 내지 4%밖에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20년 하니까 40% 가까이 45%까지 올라갔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10% 됐으니까 금방 3, 40% 되는 것은 가능할 거라 보고요. 우리 사회도 그것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이제 바른 방향이다 보니까 저도 참 억울하기도 한 게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아이하고 같이 지낸 시간이 평균 하루 6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스웨덴은 하루 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싫은데 그렇게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보려고 일찍 집에 가도 사실은 할 게 별로 없어요. 밥 먹으나? 오늘 학교 갔다 왔나?
이거 묻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나도 심심하고 지도 답답하니까 텔보로 가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뭘 한다는 것 자체가 할 줄 모르는 게 첫째고, 두 번째 애도 별로 그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장님이 이제 진보 감수성은 좀 뛰어나신데 예. 그쪽이 뭔가 이상하게 굉장히 보수적이시네요. 그런데 그런 것밖에 보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르게 뭐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잘 지낸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사례를 소개했듯이 저도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제일 불편했었고, 지금 또 우리 아이들이 나하고 같이 밥 먹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상황에서 야, 이게 저 한 세대 이상이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퀴즈맨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꼭 운영위원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저나 세대가 다 그렇다는 아니고 정말 잘 지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밖에 나가서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랬고, 당연히 아이들은 집에 있는 아내가 키우고 애들도 엄마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아버지들은 언젠가 내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겉돌아서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가정들이 꽤 있는 거죠. 그건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경상도 쪽은 아주 심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아빠 육아휴직이 단순하게 뭐 내가 휴가 내서 엄마로 돈 받냐 이런 게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낼 수 있는 그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말씀하신 거 딱 보면 알아. 우리 대표님은 그런 걸 잘하신 분이에요. 예. 엄청 잘하신 분이고. 설거지도 잘한답니다. 좋은 소스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힘드네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